자, 이번 시간은 이제 여러분 교재로 254쪽입니다. 중반에 보시면은 현대 조직이론에서 나와 있죠. 자, 뭐 어렵지는 않아요. 어려운 부분은 아닌데 기본적인 그 내용들 하나하나 확인하시고 또 그 여기 보면 이제 각 그 이 제도에 따른 약자들이 있거든요. 요 약자들은 시험에서는 그대로 사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데는 좀 유념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선 현대 조직이론. 현대에 와가지고는 조직을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것인가 그런 이론들이 쭉 나와 있죠.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목표관리제라고 나와 있네요. 그렇죠? 자,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거기 영문 약자로 MBO라고 나와 있어요. 그렇죠? 그뭐 풀네임까지는 뭐 아실 필요는 없겠고요. 그냥 MBO 그러면 목표관리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 제목에서도 보시면 이 목표를 그때그때 설정해서 그걸 어떻게 하면 그때그때 달성을 해 나가느냐 거기에 중점을 두는 조직이 좋은 조직이다 이런 얘기겠죠. 자, 내용 얼마 안 되니까 보겠습니다. 자, 1번 목표 설정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당연한 얘기겠죠. 자, 목표는 측정 가능한 형태로 구체적으로 규정된다. 어려운 거 없고요. 두 번째, 자, 요거 포인트예요. 이제 이 MBO가 나오게 되면 장기 목표냐 단기 목표냐 이런 얘기인데 뭐라고 돼 있죠? 1년 이내의 단기적이다. 그래서 요거 체크해 두셔야 됩니다. 분명히 단기 목표입니다. MBO는. 자, 단기적이고 그다음 구체적인 목표를 구성원의 참여로 설정, 평가, 완료, 관리한다. 자, 3번. 목표 관리자가 효율적으로 진행되려면 최고 관리자 등 상위자의 리더십이 적절히 수행돼야 한다. 자, 뭐 특이한 사항은 없고요. 말씀드렸는데 목표 관리제 1년 이내 단기다. 자, 기억하시면 되겠고. 자, 다음 두 번째입니다. 이 총체적 품질 관리 역시 약자로 뭐라고 돼 있습니까? TQM이라고 돼 있죠. 자, 요거는 좀 정리를 할게요. 제가 2번에서 총체적 품질 관리론.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우선 첫 번째로 이 총체적 품질 관리론은 물론 나중에 내용을 읽겠는데 전체 그림을 좀 잡아봐야 되겠죠. 이 총체적 품질 관리론은 사실 미국에서 등장을 해요. 이 주의하셔야 돼요. 자, 미국에서 등장을 하는데 미국에서 나온 경영 기법이라 이거죠. 미국에서 등장했다. 그런데 주의할 건 미국에서 아무것도 없다가 갑자기 이게 뭐 혁신적으로 딱 나왔다라는 것이 아니라 일본식 경영 기법을 도입, 다시 말하면 차용을 한 겁니다. 일본식 경영 기법을 도입했다. 이렇게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런데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 시험상은 일본식 경영 기법을 미국에서 등장해서 TQM이라는 거, 총체적 품질 관리 TQM이죠. 자, 이게 나왔다라는 건데 문제는 시험에서는 이것만 알고 계시면 되는데 이게 이제 미국에서는 보통 포드 자동차를 만들었잖아요. 되게 크게 만들었는데 일본이 70년 넘어가가지고 70년, 80년대에 그 일본 자동차가 미국으로 진출을 해요. 그래서 이 굉장히 일본 자동차가 잘 팔려요. 그래서 미국 그 자동차 회사들이 봤을 때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이제 의문이 생긴 거죠. 이 보니까 결국은 미국은 어떻게 하면 단기간 내에 빨리 차를 찍어내느냐가 중요했는데 일본 애들은 보니까 고객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차가 고장 안 나고 튼튼하게 오래 탈 것인가 그걸 연구하더라 이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총체적으로 전체 품질 관리를 다시 해야 되겠다. 반성적인 사고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얘기지만 이것은요. 고객 만족이라는 거예요. 고객 만족이 중심이 되더라. 즉 만드는 사람 중심이 아니라 여기 고객 쓰는 사람이 중심이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나올 때는 자, 사회복지 조직으로 봤을 때 사회복지 조직에서 고객은 누구죠? 클라이언트죠. 따라서 고객이 만족한다. 즉 누가? 클라이언트가 만족한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요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회복지 조직에서 가장 적합하다 그럽니다. 사회복지 조직에 가장 적합하다라고 보통 평가되는 것이 TQM이에요. 요것만 기억하시면 되죠. 사회복지에서의 고객은 클라이언트다. 그러면 클라이언트가 만족한다라는 것만큼 좋은 게 없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지금 전체
총체적이라거든요. 토탈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은 물건을 만드는 사람뿐만 아니라 이 기업의 전 직원들에게 품질 개선의 권한을 주는 거예요. 전 직원에게. 자, 품질이 조금이라도 고객들에게 안 좋을 것 같다. 그러면 품질 개선의 권한을 부여한다. 자, 품질 개선의 권한을 부여하더라. 자, 이 정도 기억을 하시면 전체 큰 그림에는 어려울 거 없습니다. 자, 그렇구나. 고객 쪽에서, 고객 입장에서 조직을 만들고 운영하는 것이 낫겠구나. 이거죠. 자, 교재를 한번 가볼까요? 자, 1번 갑니다. 1980년 초반부터 제가 아까 70년 후반, 80년 넘어가면서부터 일본 기업이 진출했다 그랬었죠. 미국에서 시작했다. 이거 기억하시고요. 품질을 보다 중요시하는 조직관리 체계다. 품질. 그렇죠. 고객 만족이다. 했죠. 자, TQM은 전사적 품질 경영 또는 종합적 품질 경영으로 번역이 되고 제품이나 서비스의 품질뿐만 아니라 경영, 업무, 직장 환경, 조직 구성원의 자질까지도 품질 개념에 넣어야 한다고 주장을 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다 하나 더 한다면 품질 중시 경영을 추구하고 있다. 자, 구상 갑니다. 2번인데요. 자, TQM은 60년 이후에 크게 발전한 TQC라고 나오죠. 여기서 이제 발전된 형태다라는 거죠. 자, 그러나 TQC에서는 통계학적인 것이 주 방법이었다면 TQM은 통계학적인 것은 물론 자, 노동의 질적인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는 여기 나오네요. 일본식 품질관리 원리에 영향을 받았다. 어려운 거 없죠? 자, 그 다음 3번. TQM은 경영기술 차원에서 실천되던 고객 지향 품질 관리 활동. 고객 지향이라는 얘기 나오죠? 제가 고객 만족이다. 용어는 좀 다릅니다만 고객이 중심이에요. 자, 활동을 품질 관리 책임자뿐 아니라 마케팅, 엔지니어, 생산, 노사관계 등 기업 모든 분야의 확대, 생산 부문의 품질 관리만으로는 기업이 성공할 수 없고 기업 조직 및 구성원 모두가 품질 관리의 실천자다. 전 직원에게 품질 관리 개선의 권한이 있다. 말씀드렸어요. 자, 보시면 자, 옆에 문제 A번 고객 지향성이다. 자, 제목 정도 보시면 되죠. B번 지속적인 개선. 끊임없이 계속 그죠? 바꿔야 된다. 이런 얘기고요. C번 조직 구성원에 대한 능력 부여. 거기에 요건 읽어보죠. 조직 구성원 각자가 고객을 만족시킬 수 있는 폭넓은 재량권이 주어지고 이는 고객의 욕구 충족을 확보하기 위해 중요한 전략이다. 다음 D번 서비스 품질을 중시해야 하는 사회복지 조직에 적합하다고 평가받는다. 됐죠? 요 얘기 딱 이렇게 됐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3번 갑니다. 자, 여기 보니까 애드호커러시라는 생소한 용어가 나와요. 동태적 조직관리론이다라는 게 나오죠. 동태적 조직관리. 자, 한번 보죠. 이 동태라는 건 정태적인 거에 반대죠. 그러니까 정태적이다 그러면 그냥 머물러 있는다 이런 얘기고 동태적이다 그러면 뭔가 역동성이 있게 좀 움직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동태적 조직은요. 가변적인 조직이에요. 조직의 형태를 유연하게 바꿀 수 있는 조직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의미 한번 보죠. 조직의 동태화란 조직이 환경 변동에 신축성 있게 적응하고 끊임없이 제기되는 새로운 행정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경직화된 수직적 구조의 조직을 변동 대응력을 지닌 쇄신적 조직으로 전환, 문제 해결 중심의 협동 체제를 구축하는 것을 의미한다. 개념 잡히셨나요? 자, 2번 관료제가 대규모 복잡성 그리고 표준화된 계층 구조를 갖고 있는데 비해서 애드호커러시는 특별위원회, TFT 등 일시적 유연한 조직을 활용하는 것이라서 융통성 있고 적응도가 높고 유기적이며 혁신적이다. 자, 이거 뭐 어려운 거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자, 3번 프로젝트 조직 구조나 매트릭스. 자, 여기도 생소한 얘기 나오죠. 프로젝트나 매트릭스는 역시 뒤에 한 번 더 나오거든요. 그때 보겠습니다. 매트릭스 조직 구조 형태를 취한다. 따라서 기능별 집단과 목적별 집단이 공존하게 됩니다. 기능별, 그러니까 이중적인 조직의 형태죠. 자, 4번 고도의 유기적 조직으로부터 조직으로서 일체의 표준화에 의한 통제나 역할의 명확화를 거부하고 기존의 패턴으로부터 벗어나 혁신을 추구한다. 기능별 집단, 목적별 집단이 존재한다. 이거 아까 말씀드렸죠? 이중적인 성격이다. 다음 6번
고도로 훈련된 전문가들에게 의존하기 때문에 권력이 분권화되고요. 다음 의사결정이 위임되므로 수평수직적 선택적 분권이다. 자, 한계 한번 가보죠. 명백한 상하관계가 없고 권한과 책임이 명백히 구분되어 있지 않으므로 조직 구성원의 역할이 모호하고 상이한 전문적 기술을 가진 전문가들이 모여 프로젝트 팀을 구성하므로 구성원 간의 갈등이 상존할 수 있다. 자, 이 동태적 조직론은 어떤 뭐 하나의 이론이라기보다는 이 여러 가지 형태들을 띠게 되는 거예요. 프로젝트가 될 수도 있고 TFT가 될 수도 있고 뭐 매트릭스 조직이 될 수도 있고 이런 게 있는데 문제는 이중적 성격을 갖고 있어요.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수직적 형태도 갖고 있고 수평적 형태도 갖고 있는 요 두 가지 성격을 갖고 있어서 필요에 의해서 이거를 강화하든지 이거를 강화하든지 강화할 수 있는 유연한 조직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어려운 거 없겠습니다. 교재로 보시고요. 자, 다음에 4번 네 번째 보시면은 학습 조직 이론입니다. 이 학습 조직 이론은 말 그대로예요. 제목대로 이 조직을 그때그때 필요한 교육을 그때그때 시키면 된다는 겁니다. 교육을 중시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한 장 넘어가 보시면 양이 한 반 페이지에 걸쳐 가지고 상당히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러나 시험에 따라서 시험을 기준으로 본다면 이렇게까지 다 보실 이유도 없다라는 것이죠. 아, 학습이 중요하구나 라고 하고 지나가셔도 지장이 없겠습니다. 요건 스킵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5번 가보시면, 자, 기타 이론 했어요. 자, 이것도 가볍게 개념만 보고 갈게요. 벤치마킹입니다. 말 그대로죠.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거죠. 벤치마킹은 그래서 성공한 기업에 대한 모방이죠. 그대로 따라서 조직을 운영하더라.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의미도 큰 의미였고요. 다음 다운사이징. 자, 1번 보시면 기업의 규모를 축소하거나 감원을 하는 구조조정. 요것만 보시면 되죠. 기업의 규모를 줄인다. 요거죠. 자, 그 다음 아웃리치. 자, 2번 사회복지에서 아웃리치는 일반적으로 보다 넓은 지역에 대한 봉사활동이라는 의미로 사용하기도 하는데 구체적인 아웃리치는 도움이 필요한 사회계층을 기다리기보다 직접 현장에 나간다 그랬죠. 아웃리치 그러면 현장 개입가 할 때 우리 옛날에 나왔었죠. 현장에 직접 찾아가더라. 그걸 뭐라고도 한다? 밀리 동료들이 얘기하는 사회복지사의 그 역할할 때 우리가 있었잖아요. 거시적 역할에서 현장 개입, 그걸 뭐라 한다? 아웃리치라고 한다. 직접 찾아가더라.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되죠. 자, 밑에 B는 예를 들어 이랬으니까 여러분이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가볍게 현대 조직이론 종류들 살펴봤어요. 자, 그 다음에 뭐 내용들이 쭉 평이하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3절 그대로 교재로 가보죠. 조직구조의 분류하고 환경입니다. 자, 조직구조의 중요성인데 뭐 한 5가지 정도 있어요. 읽고 가겠습니다. 조직구조는 조직학습을 촉진하는 요인이다. 자, 조직구성원의 전반적 행동 및 사고를 규정해준다. 그 다음 조직구조는 바람직한 기업 문화를 창달하는 역할을 한다. 조직구조는 조직 유효성을 결정해주는 중요한 요인이다. 다음 5번 조직구조는 조직의 어떤 부문이 조직 내에서 갖는 규모와 위상, 타 부문과의 관계 및 역할을 규정하더라. 유의할 건 없겠죠? 자, 그 다음 공식이냐 비공식이냐 했습니다. 자, 시험상에서는 이건 큰 의미는 없어요. 공식 조직 또는 뭐 이 비공식 조직이 있는데 구분이라든지 이런 것도 거의 출제돼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뭐 가볍게 보셔도 지장 없겠고요. 그 다음 구성요소 나오죠. 자, 직무전문화부터 해서 나오는데 직무전문화, 그 다음에 부문화, 명령, 고리, 통제, 범위, 집권, 분권, 공식화인데 지금 총 6가지 정도가 있습니다만은 이 중에서 옆에 있는 5번, 6번 정도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집권이냐 분권이냐죠. 한번 보죠. 집권화는 조직의 의사결정 및 통제권이 조직의 상위층에 집중되어 있는 상태. 어려운 거 없죠? 분권화는 의사결정권과 명령지시권이 조직의 여러 계층에 대폭 위양되어 있는 상태다. 이거죠. 나뉘어져 있다. 이거죠. 그 다음 공식. 그럼 공식이 나왔다면 비공식도 나오겠죠. 그렇죠? 사실 옆에 있는 이거 2번에 공식이냐 비공식 조직이냐 있는데 이것도 큰 의미 없습니다. 다음 6번 한번 보죠. 자, 조직 내 업무가 얼마나 표준화되어 있는가. 또 업무의 목적과 이러한 업무를 수행하는 구성원들이 수행하는 데 있어서 취할 수 있는 수단과 행동사항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가의 정도를 말한다. 그러니까 표준화나 또는 구체화. 이것이 이제 표준화와 구체화가 높을수록 공식화가 높고, 그죠? 공식화. 요게 이제 낮을수록 비공식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구분 한 번씩 하시고요.
자, 그다음 4번에 제학자의 조직 분류가 나옵니다. 이 제학자의 조직 분류가 뭐 조금의 내용이 소개되어 있는데 출제율로 봤을 때는 빈출이 아니더라라는 거죠. 여태까지 그 행정론 파트에서 나온 부분을 봤을 땐 그렇게 뭐 나오거나 출제율이 높거나 그러진 않았다. 그냥 참고만 하시고 한번 내용 확인하면 되겠어요. 자, 1번에 권력 형태에 따른 분류에서 에치오니라고 돼 있죠. 우선 이 기준부터 좀 체크를 하죠. 에치오니가 권력의 형태, 어떠한 권력 형태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총 9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자, 볼게요. 에치오니는 권력의 형태에 따라 9가지로 분류. 즉, 권력 행사에 대한 피지배자의 심리적 관여의 종류로 소외, 타산, 도덕 관여로 분류하고, 자, 이어 권력의 종류로 강제, 보상, 규범으로 나누어서 각각 구분하였다고 표를 참고해 보시면 되겠죠. 자, 위에 보시면은 소외, 그 다음에 타산, 도덕이에요. 자, 소외는 권력 행사를 받지 않으려고 하는, 그 다음에 타산은 계산에 의해서 보상을 받는 만큼 권력 행사를 받으려는, 도덕적인 것은 권력 행사를 기꺼이 수용하겠다라는 거죠. 자, 이쪽에 보시면, 자, 왼편에 보면, 그래서 권력은 어떻게 행사하느냐? 탄압을 중심으로 하는 강제적으로 권력을 행사할 것이냐? 보상을 해주면서 권력 행사할 것이냐, 그다음에 상징적 의미로서 권력을 당연히 행사할 것이냐, 규범적 권력이죠. 해서 3개 했으니까 총 9가지입니다. 자, 근데 중반쯤에 보시면 전부 하나씩 이렇게 매칭이 돼 있죠. 강제적 권력이고 이쪽에서는 또 권력 행사를 받지 않으려고 해요. 강제적 조직이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거기 저 칸에 쓰기는 조금 어렵긴 하죠. 칸이 잘 안 나와 있죠. 그래서 예를 몇 가지 좀 써드리도록 하죠. 자, 거기 중간 표 참고해 보시면 돼요. 자, 강제적 조직이에요. 그죠? 거기 있어요, 표가. 이 강제적 조직에는 어떤 게 들어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그렇죠. 가장 대표적으로 교도소라든지 수용소라든지 정신병원이라든지, 자, 이런 것들이 강제 조직이에요. 권력 행사를 별로 받고 싶지는 않다라는 거죠. 다음 타산과 보상입니다. 공리적 조직이 나오죠. 공리적 조직이더라. 공리 조직은 가장 대표적으로 기업 조직이에요. 기업이나 또는 회사 같은 것이 공리 조직이고, 자, 마지막에 있는 게 규범적 조직입니다. 요 예를 써드리는 거니까 참고해 보시면 되죠. 규범적 조직. 자, 요거는 말 그대로 권력 행사를 규범적으로 당연히 행사하게 되고 또 받는 사람 입장에서도 기꺼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자, 학교 같은 경우죠. 우리가 선생님, 스승님들이 뭐 이렇게 잘나고 나에게 뭘 해주는 게 있어서 우리가 권력 행사를 받는 게 아니죠. 하나의 그 존재 그 자체로 우리가 존경하게 되는 거죠. 이런 거라든지 또는 종교기관이라든지 성직자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되죠. 여기에 뭐가 들어가요? 사회복지 조직이 들어가죠. 자, 이렇게 사회복지 조직이 들어가더라. 거기 참고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자, 그다음 두 번째가 수혜자의 종류예요. 수혜자 종류라는 건 무슨 얘기예요? 누가 혜택을 보느냐 이런 얘기죠. 자, 우선 첫 번째가 공공조직입니다. 이 공공조직은 일반 대중이에요. 거기 보면 행정기관. 예를 들면 국가기관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우리가 가깝게는 주민센터. 이거 누구 때문에 있는 거죠? 그게 있어서 누가 혜택을 보는 거죠? 그렇죠. 일반 국민들이 혜택을 보는 거죠. 이게 공공조직이고요. 혜택자가 누군지 보시면 되죠. 그다음 사업조직. 여러분 사업조직은 그렇죠. 그 회사를 갖고 있는 사람이 이득을 봐요. 그래서 사업체 소유자 회사. 그다음 세 번째 서비스 조직. 자, 클라이언트예요. 요게 이제 사회복지 조직이죠. 서비스 조직은 어떤 휴먼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클라이언트가 그거에 혜택을 보게 되죠. 그다음 네 번째가 상호수혜 조직이에요. 상호수혜 조직은 그 조직 안에 있는 사람들이 혜택을 봅니다. 그래서 1차 수혜자가 조직의 회원들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교회다, 종교단체다. 그럼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혜택. 또 조합이다. 그러면 그 조합의 가입자가 혜택. 이렇게 보는 거죠. 구분하는데 어렵지 않고요. 자, 다음. 자, 클라이언트 유형과 기술 해서 하젠펠트입니다. 클라이언트 유형과 기술이더라. 자, 그런데 이것도 여러분이 길을 쓰고 외우실 필요는 없다고 보여져요. 제가 이 표를 뭐 그대로 옮기겠다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이 표를 보는데 좀 이해하시기 편하게 제가 좀 간략히 해볼게요. 지금 가로에 보시면요. 클라이언트 기술의 유형이에요. 그래서
식별이라는 게 나오죠. 여기 보시면 그렇죠? 이 인간 식별 기술 이래가지고 사회적 명칭 부여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유지라고 돼 있죠. 그래서 뭐 예방이나 현상 유지. 그 다음 속성 변화인 변화 기술. 그래서 자 식별 유지 변화 가볍게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보시면 자 정상이냐 또는 비정상이냐 지금 이렇게 나뉘어져 있어요. 왼편에 보시면 그렇죠? 정상이냐 비정상이냐. 여기 얘가요. 대학 신입생 선발 신용카드 그다음 밑에 보면 소년법원 진료소 등등등이 나오는데 이걸 기계적으로 외우시지는 마시고 이게 왜 여기 들어가 있는지를 먼저 생각하셔야 돼요. 그렇다면 일반적인 사람들, 정상적 사람들을 구분하는 얘기면 여기에 다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보통 사람들을 지칭할 때 구분해서 부르죠. 그럼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지금 여기 신입생 선발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우리가 대학교 다니는 사람들을 대학생 이렇게 부르죠. 그렇죠? 또 회사 다닌다. 그럼 뭐라고 부르죠? 회사원 이렇게 부르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일반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이것만 있겠습니까? 아니죠. 굉장히 부르는 말이 많죠. 그렇죠? 뭐 초등학생이 될 수도 있고 중학생이 될 수도 있고 뭐 회사원 될 수도 있고요. 공무원 이래도 되고요. 군인 이래도 되고요. 우리가 부르는 말은 여기 다 들어갈 수 있겠구나. 이렇게 이해하셔야죠. 이건 표상에 하나의 예를 쓴 거에 불과한 거지 얘네만 여기다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비정상적인 사람들을 우리가 지칭하는 얘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예를 들어 범죄를 저지르는 게 정상인가요? 안 저지르는 게 정상인가요? 안 저지르는 게 정상이죠. 근데 범죄를 저질렀어요. 그럼 비정상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럼 예를 들면 여기 지금 소년법원 진료소라고 나와 있기는 한데 그죠? 얘네들이 가는 곳이 어디냐고 결국 기관이라 그랬으니까 이거는 그죠? 교도소. 예? 지금 이것도 그래서 제가 대학생 회사원 했지만 대학생이 가는 곳이 결국은 대학 예? 또는 회사원이 또 회사 이렇게 조직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아픈 사람 아픈 게 정상 안 아픈 게 정상? 그죠? 안 아픈 게 정상이에요. 아프다 환자들이다 클라이언트들이다 어디 갑니까? 병원 이런 데 가는 거죠. 그죠? 이런 거. 여기 뭐 이런 거에 진료소 이렇게 나와 있어요. 또는 뭐 상담소. 응? 아, 이런 것을 가는 곳이 소위 식별하는 지칭하는 거구나. 이해되시나요? 그죠? 자, 그럼 이렇게 됐어요. 그 다음에 유지가 있는데요. 이 유지도 지금 요건 교재를 볼게요. 왜 정상에 양로가 들어가 있죠? 여러분 양로가 무슨 의미죠? 양로. 잘 늙는다. 그렇죠. 우리가 늙는 게 정상인가요? 안 늙는 게 정상인가요? 안 늙는 게 정상 아니죠. 피터팬도 아니고 그렇죠. 늙는 게 정상이에요. 그렇다면 잘 노년을 맞이하게 잘 늙자가 양로예요. 그래서 양로시설 노년을 좀 만족하게 보내게. 그러니까 현생을 좀 잘 유지하자. 여기에 양로시설이 그래서 들어가는구나. 이해되시죠? 근데 아픈 사람이에요. 예를 들면 내가 큰 뭐 병이 났어요. 그러면 도시에서 살다가 병이 났어. 그럼 우리가 보통 시골에 왜 간다 그러죠? 다 도시 생활 정리하고 시골로 왜 가죠? 요양하러 간다 그러죠. 요양이라는 게 뭐예요? 병이 더 악화되거나 심하게 되는 걸 좀 막기 위해서, 늦추기 위해서 우리가 요양하러 간다 그러죠. 그러면 말은 비슷하지만 여기는 뭐가 들어가야 됩니까? 요양시설이 그래서 들어가 있어요. 요양시설이. 그리고 하나가 더 있어요. 공적부조사무소 그랬어요. 소위 이제 국가에서 공공부조 지시하는 제공하는 그런 기관들을 얘기하는 건데 공적부조사무소도 왜 여기 들어가 있죠? 자 보세요. 자기생활 유지를 잘하는 게 정상인가요? 경제적으로 자기생활 유지를 못하는 게 정상인가요? 잘하는 게 정상이죠. 자기생활 유지 못하는 사람이 최소한도의 인간다운 생활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공공부조입니다. 따라서 그 공공부조를 제공하는 기관은 1로 들어가야 돼요. 요거 이해되시죠? 자, 부조 사무소가 여기에 들어가더라. 다음, 자 정상적인 사람을 대상으로 변화돼야 돼요. 여러분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뭘 계기로 여러분이 이렇게 자꾸 변화가 됩니까? 여기 딱 봐도 힌트가 벌써 교육기관이 나오잖아요. 공립학교뿐만 아니에요. 각종의 교육기관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교육을 받으면서 변화한단 말이에요. 아, 요게
교육기관 같은 게 들어갈 수 있겠구나. 그다음 비정상, 예를 들어서 아프거나 또는 뭐 범죄를 저질렀거나 이런 사람들이 변화되려면 어디를 통해서? 그렇죠. 저 뭐 치료소, 치료센터 또는 교도소. 자, 이런 거를 통해서 이 사람들이 변화되는구나. 자, 요거 표 하나밖에 나와 있지 않지만 여러분 이해는 되셨죠? 이렇게 한 번 정도는 생각하시기 바랍니다.